지금부터 제171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텝 사업조정평가본부장 전승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 포럼은 전략적 혁신 정책과 융합적 기술 전략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세계를 개척하는 전략 기술과 자원 탐사입니다. 우주, 육상, 해양 분야 미지 개척과 자원 탐사 기술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 패권의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 확보를 포함해가지고 그 상품의 전반적인 가치 사슬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지금 시대에 직면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자원 그리고 원자재 그 확보도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행성 채굴 등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주 극한적 기술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자원 확보와 또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탐사는 이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극한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주 그리고 심해저 같은 그런 벌써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탐사하고 있고요. 그걸 가능토록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전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상 자원 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자원 고갈에 대비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새로운 자원 매장지를 발굴하고 채굴하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 등 분야에서도 전략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원 탐사 기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탐사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 그러니까 뭐 글로벌 공동 연구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 핵심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신세계를 개척하는 전략 기술과 자원 탐사, 우주, 육상, 해양이라는 주제로 자원 탐사와 관련된 최근의 기술 및 동향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의를 맡아주신 지질자원연구원의 김병엽 해저지질에너지연구본부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변증무 자원환경공학교 교수님 그리고 키스텝의 정지훈 거대공공사업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깊이 있는 토의가 되어서 향후 정책 개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우주 그리고 육상 해양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주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대공공사업센터의 정지훈 센터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거대공공사업센터의 정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신세계를 개척하는 전략기술과 자원탐사라는 그 큰 주제 아래 첫 번째 순서로 우주자원 탐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자원을 탐사한다는 것이 아직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육상 자원 탐사라든지 해양 자원 탐사에 비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가깝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그 선진 우주국들이 우주 자원 채굴을 위한 그 탐사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독자 기술로 우주 탐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자원 탐사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먼 미래에 맞이할 현실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주 경제 시대라고 다들 얘기들 합니다. 예, 현재 전 세계 우주 개발이 그 정부가 주도해서 우주 개발을 하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의미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냉전 체제 하에 그 강대국 간의 군사 목적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우주 개발이 민간이 도전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우주 산업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뭐 스페이스 X 같은 이제 기업들이 재사용 발사체 등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그 발사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제 이제 우주 개발 시대의 진입 장벽을 좀 돌파했고 우주 탐사 영역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앞서서 우주 탐사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탐사의 정의는 천문학 그리고 우주과학 연구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공학 기술을 기초로 지구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탐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주 탐사의 영역이 실제로 달이랑 화성 그리고 심우주까지 그 탐사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주 탐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목적이 기존 고전적인 의미의 우주 탐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우주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우주 탐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인류와 태양계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천문학 우주과학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발표 주제인 자원 채굴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 되는 우주 자원입니다. 그 우주에 분포하는 자원들이 경제적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고 있어서 우주 자원의 상업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윤축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우주 탐사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조금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인류의 삶의 터전의 확장을 위한 행성 이주입니다. 그 지구 외의 행성에서 살아가기가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그 우주 자원 채굴을 위해서 달이나 화성에 유인 그 우주기지 건설 계획이 이미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이 가서 살게 되긴 할 텐데 사실 이게 그 유인기지 운영이랑 실제 인류가 이주해서 살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성 이주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우주 탐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에 그 나사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왜 우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사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그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우리는 왜 여기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혼자인 건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한다. 어찌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우주 탐사의 첫 번째 목적, 우주 기원의 이해랑 일맥상통하는 좀 철학적인 답변이긴 한데요. 그 두 번째 줄에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 이 부분은 사실 자원 탐사나 행성 이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좀 괜찮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주 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단순히 그런 장기적인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우주 탐사 과정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파생되는 그 수많은 스피노프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폴로 계획 때 유인 달 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메모리 폼이나 동결 건조 기법, 뭐 청소기, 뭐 음박 담요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전파가 됐고 그 행성 간 탐사 목적의 초소형 영상 검출기 개발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자 센서들의 기술 혁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이렇게 그 별도로 스피노프라는 그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파생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매년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리뉴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일 유명한 것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인데요. 인류가 예전에 달에 갔다 온 그 아폴로 계획이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50년 만에 재추진되는 달 탐사 프로그램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선해 비행을 시작으로 해서 유인 달 선해 그리고 유인 착륙, 달 표면 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달에서의 장기 거주인데요. 이 때문에 그 장기 체류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달을 전초 기지로 해서 화성 유인 탐사로의 확장, 그리고 심우주 탐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초거대 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프랑스, 일본, 한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의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고, 이런 달 탐사 활동이 그런 산업화가 된다는 기초 아래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이제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계획이 포함되는데요. 이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궤도에 투입되는 우주 정거장입니다. 잘 아시는 국제 우주 정거장 후속이고, 국제 우주 정거장은 이제 지구 궤도에서 운영되는데, 이 루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좀 특이하게 달 궤도에서 운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의 목적은 달 궤도상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승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유인 달 착륙을 위한 중간 기착지, 그리고 화성 심우주 탐사를 위한 거점 기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제 우주 정거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듈별로 돼 있고요. 이 각각의 모듈들을 각각 발사체에 실어서 궤도로 보내고, 궤도상에서 이 모듈들을 조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각 모듈별로 유럽 우주기구인 이사, 그리고 일본의 작사, 그리고 미국의 민간기업 스페이스X 등이 이 모듈 제작과 조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NRHO라는 독특한 공정 궤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궤도는 이제 그 지구와 그리고 달 기지와의 그런 그 통신을 중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테라노바라고 있는데요. 테라노바는 이제 라틴어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 유럽 우주국의 우주 탐사를 확장하는 그 프로그램으로서의 취지를 살린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테라노바도 우주 탐사 영역을 3가지,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 달, 화성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지구 저궤도 같은 경우는 뭐 ISS의 지속 활용, 그리고 저궤도에서 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달 탐사 같은 경우는 루나 게이트웨이에 이제 거주 모듈하고 그리고 통신주의 모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30년까지 달 표면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같은 경우도 러시아 연방 우주국인 로스코스모스하고 같이 화성 탐사 프로그램인 엑소마스 추진 중에 있고요. 40년에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지금 우주 탐사 분야에서 굉장히 그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창어 계획이라고 해서 그 중국 최초의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달 탐사 기술이 미국의 달 탐사 기술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평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어 1, 2호가 달 탐사 궤도 임무 수행했고요. 창어 3, 4호는 표면 착륙 그리고 그 무인 탐사차 로봇 투입에 성공했고,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이 창어 5호, 6호는 달 표면에서 샘플을 가지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굉장히 높은 업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그 업적에 힘입어서 중국 우주기구인 국가항천국에서는 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고, 달 이외에도 뭐 화성이나 소행성, 목성 등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게 이미 독자 기술로 개발한 텐궁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화성 탐사의 경우에도 21년에 텐원 1호를 보내서 궤도 비행 그리고 착륙에 성공했고, 탐사 로봇까지 투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미국과 구소련에 이은 3번째 화성 착륙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29년에 목성 탐사선 발사 계획도 발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하고 인도인데요. 일본하고 인도도 이제 세계 6대 그 우주 강국에 걸맞게 우주 탐사 성과가 굉장히 훌륭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작사 주도로 루나 게이트웨이 참여 계획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심우주 미션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그 소행성 탐사에 굉장히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탐사선 이름이 이제 하야부사 시리즈인데요. 하야부사 1호, 2호가 각각 이제 소행성 이토카와 그리고 류구에 착륙해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과를 보여줬고요. 달 착륙 경우에도 슬림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달 착륙선 실증기 이걸 이용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달 착륙 성공을 기반으로 심우주 탐사에 도전 중이고요. 그 달의 경우에는 이제 찬드라얀 3호라고 해서 이제 세계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달 착륙으로는 4번째지만 달의 남극에 착륙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찍 보냈습니다. 망갈리안 탐사선을 2014년에 보내서 8년 동안 궤도 임무를 수행했고, 중국보다 더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현황을 좀 보면, 국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아직 뭐
세계 우주 선진국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겠지만 우리도 우주 탐사를 위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바로 그 잘 아시는 달 궤도선 다누리인데요. 다누리가 22년 하반기에 발사가 됐고 오늘 현재 날짜까지 해서 634일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누리 같은 경우는 달 탐사 1단계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 그 후속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이제 달 착륙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정책으로 이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5대 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 첫 번째로 우주 탐사 확대를 선정하였고 우주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독자적 우주 탐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2년도에 달 착륙, 45년도에 화성 착륙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해서 저희가 이제 2045년도에 쯤이면 세계 5대 우주 강국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에서는 그 장기적인 우주 탐사 비전과 계획을 담은 우주 탐사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부터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달이나 화성 같은 그런 행성에서 획득한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원을 다시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에 좀 부합하는 부분인데 채굴된 자원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에서 그 지구로 자원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발사체 연료 문제도 있고 이런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주 자원 활용 방안은 주로 이 우주 현지 자원 활용에 주목하고 있고요. 현지 자원 활용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이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발사체 연료를 생산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비용 절감 외에도 기지를 건설할 때 필요한 자재들을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우주 자원 탐사는 이 현지 자원 활용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달의 자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왜 달에 가야만 하는지 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행성이고 현재 기술로도 한 며칠이면은 로켓으로 갈 수 있고 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깝다는 것 외에도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에서 로켓을 쏠 때 연료가 굉장히 많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달을 거점 기지로 해서 화성이나 다른 심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점 기지로 삼기 위해서 이제 자원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자원 활용 관점에서 달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점 기지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기에도 충분하고 세 번째로는 어차피 유인 기지를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약간 그 인류의 타 행성 이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현지 자원 활용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인 기지를 운영하는데 그 생명 유지나 식량 생산 그리고 방사선 보호를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요. 기지에 있는 뭐 각종 기계 장비들의 뭐 냉각 혹은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열을 조정하는 부분에 물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뭐 산소랑 수소를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필수 핵심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달에 다행히도 달 극지역에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 기지 건설의 그 계기가 사실 그 물이랑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에너지 문제의 가능성이 때문이 제일 큰데요. 예, 그 다음으로 헬륨3인데요. 헬륨3도 달 표면에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00만 톤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헬륨3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그리고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성자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발전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에 이제 그 헬륨3가 많은 이유는 이 헬륨3가 태양풍에서부터 오는데 지구에 올 때는 뭐 지구 대기나 자기장에 가로막혀서 이제 다 이제 차단이 되는데 달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태양풍 입자에서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계속 충전이 됩니다. 달 표면에. 그래서 고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3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생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에 히토류가 있다는 이제 탐사 결과가 있습니다. 달 극지역에 상당량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민간 기업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이제 주로 우주 운석을 통해서 오는데 앞에 헬륨 3랑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로 오게 되면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이제 연소돼서 타서 없어지는데 다른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가가치가 높은 히토류는 현지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약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산성이나 회수 비용을 좀 고려해서 경제성 확보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금속류도 이제 뭐 철이나 알루미늄, 티타늄, 금, 백금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러한 금속류들은 이제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필수 자원. 예를 들어서 뭐 기지를 건설한다거나 기지에 있는 장비를 수리한다거나 할 때 쓰임이 있고요. 이 중에서 또 부가가치가 높은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또 히토류랑 마찬가지로 회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현재까지 진행 중인 화성 탐사는 사실 자원보다는 이제 생명체 존재 여부 확인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화성이 계속 이렇게 이주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와 비교적 좀 유사한 행성이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화성 이주 계획을 2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 지구랑 유사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성이나 금성 같이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 있는 행성에 비해서 지구랑 유사하다는 것이지, 뭐 실제로 화성에서 인류가 당장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당연히 아닙니다. 뭐 대기질 문제도 있고 표면 온도나 방사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데 수많은 이제 기술적 난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성 이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성에도 그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뭐 물이나 산소, 그 기타 광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소행성인데요. 소행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가 있고, 그리고 지구 근접 소행성이 있는데요. 소행성에 그 희소 가치가 높은 그 광물 자원이 많다는 그 이제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소행성 자원 채굴을 위해서 설립된 민간 기업도 있었고요. 예.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이 소행성이 푸시케라는 소행성인데요. 이 행성이 금속성 소행성입니다. 암석이 아니라 금속으로 된 소행성인데 대부분이 철이랑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금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그 관측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0경 달러 정도,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행성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23년 10월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하나 발사했습니다. 푸시케 탐사를 위한 우주선을 쐈고 화성 스윙바이를 거쳐서 가속해가지고 29년 8월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 우주선은 사실 뭐 가서 금을 캐오는 건 아니고요. 이 푸시케 성분 자체가 약간 그 소행성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성들이 이제 그 쪼개지거나 했을 때 그 파편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행성 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추측하에서 이런 행성 핵의 기원 탐구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은 이제 시기별로 지구에서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행성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포피스죠. 아포피스는 29년 4월경에 지구 근처 한 3만 1,00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면 지구에서 그 정지궤도 위성 고도보다도 낮은 고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발사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이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주 자원 탐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과 그리고 제언을 드릴 텐데요. 예, 뭐 지구의 자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고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원 탐사가 미래 지구 자원의 고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주 자원 탐사 계획은 아직은 우주 탐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현지 자원 활용 중심으로 진행 중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행성이 바로 달입니다. 달은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그 필수 자원이 그리고 에너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고, 그리고 우주 자원을 지구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현지 자원 활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히토류나 희귀금속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주 자원은 지구로 회수를 위한 기술적 난제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우주 자원 탐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주 탐사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 방안이랑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청에서 그 조만간 발표할 우주 탐사 로드맵, 그 이에 근거한 장기적인 국제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 인류와 우주에 대한 얘기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해술이나 선박 건조술 등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졌고 결국 새로운 자원과 무역로를 찾아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비록 식민지 개척으로 활용되긴 했지만 당시 유럽인들의 거주 영역이 새로운 땅으로 확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우주 탐사도 인류의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지만 우주 자원 확보를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우주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래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의문에 대해 역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미래 인류는 지구에서 계속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후손들은 언젠가는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살아가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언제인지 모를 그 머나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우주자원 탐사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그 미래 시대를 개척하는 육상자원 탐사 기술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의 변중목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 시대를 개척하는 육상 자원 탐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양대학교의 변중무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대량 생산의 2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명의 3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AI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가 맞이해서 글로벌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증강현실 또는 로봇 또는 AI 이러한 것들로 국제적인 산업 구조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에너지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지금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들은 적어도 지구의 이런 온도를 갖다가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서 2도 이내, 나아가서는 1.5도 이내로 적어도 줄이기 위한 파리 협정을 갖다가 맺고 각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석 연료를 갖다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원료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생각하시던 제조업에 쓰였던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원료 대신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서 쓰이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들은 리튬이나 코발트 또는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이나 뭐 태양광 발전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날씨에 따라 불규칙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소를 배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바나듐과 같은 새로운 원료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료들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2023년도에서 2040년까지 봤을 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약 9배, 또 니켈 같은 경우에는 2배, 코발트는 2배, 그 다음에 흑연은 4배,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의 양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광물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핵심 광물들은 각 나라마다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이 취약하고 미국 경제 또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광물, 원소, 물질 또는 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경제의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 공급 위험이 높은 원자재, 호주에서는 현대적 기술과 경제 또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교란 리스크가 있는 금속 및 비금속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수급 위기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이 경제에 파급 효과가 커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정의는 다르지만 비슷한 키워드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선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 경제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국가 첨단 산업인 반도체나 2차 전지 등과 같은 데 필요한 필수적인 원료 광물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 리스크, 경제적 파급력 등을 평가해서 약 33가지 종류의 핵심 광물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기후 변화든지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이런 핵심 광물의 양을 갖다 봤을 때 우리 테슬라 자동차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리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kg, 니켈은 53.5kg, 코발트는 9.9kg, 그 다음에 구리는 26.6kg, 알루미늄은 12.3kg입니다. 현재 이제 자동차 세계 연산 생산량이 2023년도에 9,400만 대 정도로 했을 때 2020년도에는 약 전기차 판매량이 300만 대로서 시장 점유율의 4%였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0%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테슬라를 갖다가 한 100만 대 정도가 2030년대 이 시장 점유율 40%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00만 대 정도가 팔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6만 톤이, 그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에는 5만 3,500톤이, 코발트는 9,900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핵심 광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광물의 연간 생산량은 2017년도에 조금 약간 오래된 좀 기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만 톤, 그 다음에 코발트는 이제는 110만 톤 정도, 그 다음에 리튬은 29만 톤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런 핵심 광물들을 갖다가 탐사를 해서 개발할 때까지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그 핵심 광물의 부족과 그다음에 가격 상승은 아마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핵심 광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고 공급 체인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광물을 갖다가 채굴하고 있는 나라들은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아니면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지만 재련하는 데는 거의 중국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런 히토류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들을 갖다가 재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재련을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갖다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재련이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들을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갖다가 제조할 수도 없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내의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기업들은 원료 광물부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네바다에 리튬광을 갖다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일본 토요타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염호로부터 리튬을 갖다가 뽑아내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에도 글렌코어와 같이 연간 2만 톤 규모의 코발트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광산들과 함께 장기 계약을 갖다가 해서 광물들을 갖다가 처음 광산으로부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폐배터리 순환이라든지 이런 재활용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육상자원 탐사 기술들을 갖다 통해서 어떻게 핵심 광물을 찾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육상자원 탐사 기술의 흐름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넓은 범위에서의 항공 탐사라든지 아니면 지구화학 탐사를 통해서 광역 탐사를 해서 일단은 광산이 있을 만한 이상대를 도출을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이상대에 대해서 지질 광성 조사라든지 지굴 물리 탐사를 통해서 정밀 탐사를 갖다가 수행을 해서 시추 위치를 갖다가 선정을 갖다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추 위치에 시추를 갖다가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광체를 확인을 하고 그 광체의 품위라는 건 뭐냐면 광석 안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되는 금속이 얼마만큼 있냐가 품위인데 그 품위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매장량을 산출해서 경제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분포도라든지 지질도, 위성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넓은 조사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갖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화학 탐사는 주로 샘플링을 갖다가 해서 원소 분석을 갖다가 통해서 이러한 광상이 있는 이상대를 갖다 보게 되고요. 물리 탐사는 주로 물리적인 성질을 갖다가 이용해서 탐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력들의 어떤 차이, 밀도들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중력 탐사이고, 그다음에 금속 같은 성분들이 있을 때 그런 대자율의 차이를 갖다 이용하는 게 자력 탐사입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 같은 것들의 차이들이 있을 때를 갖다가 이용하는 게 전기 비저항 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트렌치라든지 그 다음에 시추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매장량 산출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학의 발전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자원 탐사에서도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증강현실을 통해서 아예 광채 탐사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반 실시간 광물 품위 분석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항공 탐사에서는 주로 드론들을 갖다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탐사라든지 아니면 안전도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받은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법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지질학적인 어떤 재해 같은 것을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산 주변에 새로운 광물, 그 포텐셜한 잠재적인 광체들을 갖다가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각종 뭐 지구화학에서 얻은 단면도라든지 아니면 뭐 지질 단면도, 물리탐사 단면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질도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균열대 같은 것을 통해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재적인 그런 포텐셜한 광체들이 있는 지역들을 갖다가 뽑아내서 새로운 광체 지역까지도 선정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하이텍 기술까지도 도입을 갖다가 해서 좀 더 광체 탐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드론을 갖다 이용함으로써 광산 개발을 갖다가 하고 광채 탐사를 갖다 하는 동안에도 어떤 안정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산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폐수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상자원 탐사 기술들은 비단 광물자원 탐사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많이 우리가 청정에너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을 갖다가 결국에 가서는 지하 안반 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균열대가 없는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층 처분 부지를 갖다 조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부지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자꾸만 기사에 나오는 도로의 땅꺼짐, 즉 땅 밑에 있는 공동의 함몰 같은 데를 찾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육상자원 탐사 기술에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이 자원 탐사라는 게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원료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요 폭발로 인해서 가격 상승과 특히 일부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자원 무기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일반적으로 자원을 탐사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약 5년에서 10년 등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만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원 탐사 기술을 소부장의 소재 확보 기술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세계 핵심 광물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자원 탐사 기술 개발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인력 양성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육상자원 탐사 기술에 대해서 변중무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해양자원 탐사 기술을 통한 자원 영토의 확장을 주제로 김병엽 본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를 개척하는 전략기술과 자원 탐사 중에 세 번째 주제 해양 자원 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흥미로운 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 움직이는 구조물 중에 지구상에서 우주 안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게 뭘까를 좀 기네스북에 등재된 걸 조사해봤는데요. 가장 긴 구조물, 그러니까 배가 되겠죠. 가장 긴 배가 약 450m짜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폐선됐지만 이게 이제 탱커입니다. 오일을 싣고 다니는. 그다음 두 번째 가장 높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구조물 뭘까를 보면 이거는 이제 가스 플랫폼, 그러니까 가스 개발 필드에서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가장 이제 높은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거운 구조물, 이것도 마찬가지 가스 플랫폼입니다. 네 번째는 육상에서 그럼 가장 큰 게 뭘까를 보면 이제 240m짜리 채굴기, 굴착기, 독일에서 있는 굴착기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자원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해양 탐성파 탐사선인데요. 여러분 대류로 많이 탄성파 탐사 얘기 최근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 뒤에 이제 긴 노란 줄이 뭐냐면 이게 이제 탄성파를 기록하는 수증기가 들어있는 케이블입니다. 저게 저희는 저걸 스트리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탐사를 하면 우리가 왼쪽에서 보시는 이제 지질 구조를 3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 제가 이제 스트리머를 왜 얘기했냐면 2016년도에 미얀마 바다에서 수행한 석유 탐사에서 사용된 스트리머의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스트리머 배열 면적이 이제까지 탐사한 것 중에 가장 큰 넓은 배열이고요. 저 면적이 여의도의 한 6배 정도 되는 배열입니다. 두 번째 2021년에 브렌트해에서 수행된 석유 탐사에 사용된 거는 스트리머 케이블 길이가 가장 긴 탐사로 기록됐는데 이게 이제 케이블 길이가 총 145km 정도 되는 길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를 떠다니면서 석유 탐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올해 취항하게 되는 지구물리 탐사선 탐해 3호인데요. 얘도 지금 6km짜리 스트리머 8줄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태평양, 대양 또는 극지에서 이제 자원 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자원 탐사 관련해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우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용도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탐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해양의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육상도 우리가 자원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육상 자원이 상당히 빈약한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발표자를 준비했고요. 해양 탐사라는 것은 뭐 이게 우리 그 인류 역사상 배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약 뭐 기원전 8,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가 그 바다 밑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영국 과학자가 이제 그 이 그림에서 보시는 목선을 타고 이제 해양을 탐사했고요. 뭐 사실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가장 최초의 이게 해양 탐사이고 이때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요. 그 우리 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게 우리 전 지구상 가장 깊은 그 바다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나 트렌치를 이 목선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 해양에게 이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탐사 기술은 뭐 옛날 그 이제 예전에는 수심을 그냥 줄을 내려서 그 길이를 쟀습니다. 지금은 음향 탐사 장비라든가 상당히 이제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정확한 탐사 기술이 발전했고요. 이러한 탐사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각 나라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제 해저 지질도라는 걸 작성했습니다. 해저 지질도는 항해나 뭐 어떤 그런 그 어업 활동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 거 외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그 뭐랄까 해양 자원 그다음에 해양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저 지질도를 얼마나 잘 갖췄냐가 결국 그 나라의 해양 지배력을 가늠하는 가늠자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유엔이 그러니까 전 세계 저기 대양수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그 지질도를 그리는데 여기에 지금 일본이 그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 해양에 대한 상당히 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해양 자원 탐사 기술은 사실 석유 탐사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유라는 것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초록색이 석유인데 뭐 최근에 이제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근원함에서 석유가 만들어져서 단층을 통해 이동해서 어딘가 갇힌 구조 이걸 찾는 게 석유 탐사다. 근데 이 석유는 꼭 더 이상 그 석유를 가둬놓는 이 실이라고 하죠. 상당히 단단하고 탐사하기 힘든 곳에만 석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탄성과 탐사니, 그다음에 해양 전자 탐사, 그다음에 뭐 중력 탐사 이런 여러 가지 탐사를 동시에 수행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낮추죠. 탐사를 성공률, 그러니까 탐사가 정확해야 우리가 여러 탐사를 하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한 번 시추한 지점을 정확한 시추를 통해서 탐사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탐사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유망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시추 뚫게 되는 거죠. 탐사 자료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지진파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잘 전산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하느냐 이게 이제 기술이고요.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특히 석유 탐사, 즉 탄성바 탐사 자료는 상당히 이제 이게 디지털 자료인데요. 우리가 보통 석유 탐사하는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제주도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렇게 탐사하면 이제 디지털 자료가 약 12테라바이트짜리 디지털 자료가 생성되고요. 이거를 기본적인 이제 수치 연산을 통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일레스틱 웨이브 이퀘이션, 그러니까 탄성 파동 방정식을 이용 모델링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하 구조를 영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테라바이트짜리 이 취득 자료와 모델링, 그러니까 이 자료를 또 모델링하는 그런 연산이 상당히 많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 컴퓨터나 병렬 연산, 그러니까 병렬 컴퓨팅 기반으로 연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인터넷에 탑 500이라는 사이트 가보면 이제 슈퍼컴퓨터 성능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가 있는데 석유 회사가 상당히 상위에 랭크된, 많은 석유 회사들이 상위에 랭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산 처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바다는 배가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은 그 사이의 빈틈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메워서 이제 2D 탐사를 3차원 탐사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상당히 이제 많은 기술이 발달된 상태고요. 이런 석유 탐사 기술을 가지고 꼭 석유 탐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든가 다른 자료의 자원의 탐사, 그다음 해저 지질도의 작성, 그다음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처분하기 위해서 저장소를 찾거나 그다음에 저장한 뒤에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이제 석유 탐사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적 광물 탐사. 광물에 대해서 광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변중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바닷속에는 어떤 걸 탐사하느냐를 보면 바다에 광물이 모여 있는 주로 잘 모여 있는 곳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저 열수광상이라고 해서 바닷물이 그 해저 화산에 이제 스며들게 되는데 그 화산 안에 있는 용암의 열에 의해서 이제 그 바닷물에 녹아있던 금속이 침전되는 그래서 광상을 형성하는 경우를 우리가 해저 열수광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망간 단계나 망간 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바닷속에 용존되어 있는 금속이 이제 침전돼 가지고 돌덩이 형태로 있으면 망간 단계, 그 다음에 아스팔트처럼 두껍게 쌓여 있으면 이제 망간 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찾으면 여기에 망간뿐만 아니라 철, 니켈, 구리 뭐 여러 가지 또 히토리도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광물 탐사다 부르면 열수광상 또는 망간 단계, 망간각. 최근에는 이제 퇴적층 그냥 해저면 바닥에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서 히토리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기술도 각 나라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저 광물 탐사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는 석유 탐사 기술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이제 해저 열수광상 또는 해저 화산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물리 탐사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ROV 여러 무인 잠수정 같은 것을 바닷속에 넣어서 실제 실물을 확인하는 그런 탐사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 3호를 가지고 이제 내년에 태평양에 나가서 히토리우 탐사를 수행하는데 그 전에 어느 바다를 나가서 탐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 해저 지각 시추 사업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같이 그 해양의 그 시추를 통해서 해양 지각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히토리우 분포를 좀 조사할 테니 시료를 좀 주세요 했더니 이제까지 가장 많은 이제 700여 점의 시료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분석해서 태평양 어느 바다쯤에 히토리우가 많은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 기작이 어떻게 히토리우가 여기 많이 쌓이게 됐는지 등 연구를 해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실제 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탐사 기술, 해양 탐사 기술 잠깐 말씀드렸고요. 뭐 이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국제적 이슈 등에 의해서 자원 수급이 상당히 이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까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지금 이제까지 기후 변화 대응으로 우리 인류가 어쨌든 탄소를 줄여야 되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에너지 전환이 더뎌지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는 계속 필요하게 되니까 기존의 에너지는 확보를 해야 되고 탄소 중립도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이율 배반적인 그 두 가지 목표를 우리가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은 이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이제 이쪽 편에 서지만 실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서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광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유럽의 핵심 광물법처럼 이제 자국이나 또는 자기 동맹국에서 생산한 거기서 난 광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일종의 이제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펴고 있죠. 우리 주변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은 광석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중국이 그래도 광물 분야에서 항상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광물 처리를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 미국이 중동을 약간 등을 돌리는 틈을 타서 중국은 이제 1대1로 정책을 중동을 향해서 이제 펼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우방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석유 자원을 확보를 하고 또 대양의 광물 자원 개발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이미 광물 히토리우 수출량이 제일 많은 중국이지만 바다에 있는 광물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중국이 지금 그런 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광물 자원이 빈약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6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석유 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이제 자원 개발률이 우리보다 2~3배 정도 높은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그 이지 내에
그 히토류 1,600만 톤의 히토류를 발견했다라는 기사를 냈고 곧 이제 2024년도에 올해 이걸 채굴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광물 생산 개발 생산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본에 나서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자원 같은 경우는 뭐 민간 기업이 그 해외에 그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 수는 이제 최근 뭐 10년 동안은 상당히 위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도 이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핵심 광물은 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핵심 광물 8개 중에 그 5개 품목이 전 세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 중에 3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중국의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국하고 거기에서 수입하는 광물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미국 IRA를 통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재 자원 확보 전략은 어떠냐면 석유가스나 핵심 광물이나 모두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돼서 거기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중심이 뭐냐면 비축과 그다음 위기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심 내용이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물론 R&D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이런 내용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비중이 약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제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제가 발표 드리는 게 이제 해양에서의 자원 탐사인데 우리가 육지에서는 자원이 없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영토를 해양으로 확장하자 이런 조금 거창한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드리지만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다로 이미 알고 있죠. 최근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 영역이 우리나라 뭐 석유 자원을 탐사하겠다고 과거 70년대부터 시작한 탐사 지역입니다. 근데 동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예전에 그 외국 기술로 탐사한 자료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탐사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최근에 지어진 탐사선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해역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술력도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이 됐으니까 꼭 우리나라 해역을 떠나서 심해나 극지의 자원도 우리가 좀 탐사해야겠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광산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히토류 퇴적물 탐사도 이제 해서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해저 히토류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수행한 해양 탐사를 통해서 제가 그럼 우리나라 해역에는 히토류가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 좀 봤더니 상당히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너무 낮은 양의 아주 작은 양의 히토류가 부존되어 있고요. 그 반면에 그 대양, 그러니까 심해에서 히토류는 상당히 우리나라 근해보다는 좀 히토류가 많이 부존될 가능성이 많고 그 기작을 연구해봤더니 좀 그래도 갑비산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존돼 있다는 것은 우리 연구 이외에도 다른 외국의 연구 결과에도 공통적으로 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내를 떠나서 대양에 우리 광물을 한번 우리 걸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모든 공해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탐사를 하기 위해서 탐사권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거를 국제해저기구라는 기구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해양과 기술원에서 예전에 이제 해양 광물 탐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총 5개 대양에 5개 지점에 대해서 탐사권을 신청하고 지금 탐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권은 사실 좀 요원한 문제인데 개발권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그 대양에 개발권을 신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우루라는 남태평양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개발권 신청했는데 결국 원래 작년 7월에 이제 ISA 그 국제해저기구가 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첨예한 국제적인 여론의 대립이 있어서 그 결정을 뒤로 미룬 바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발권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내주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해양에서 이제 그 광물 자원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뭐 일본과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빈국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대양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개발하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당사국 간의 이해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얼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 연구는 우리가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마지막 제언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제에서 우주, 육상, 해양 부분에 대한 전략기술과 자원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현재 국가전략기술로도 우주와 차세대 전지 그리고 심해저 자원탐사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서 현재 정책적으로는 중점 투자를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그 발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 관련 정책과 기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논의해 주시고 서로 의견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로 진행이 됐던 우주자원 탐사에 대해서 각 패널분들의 발제 의견 요지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중무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우주 자원 탐사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 궤도 정도에서 이제 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착륙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32년도에 달에 착륙을 하고 45년도에 이제 화성에 이제 착륙을 해서 탐사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자원 같은 거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궤도상에서의 탐사 이외에도 좀 지표에서의 좀 정밀한 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조금 어떤 국내 지표 탐사 관련된 연구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행성을 탐사하는 게 이제 그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플라이바이라고 해서 행성을 지나치면서 관측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궤도를 돌면서 그 뭐 분광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떤 표면에 어떤 자원이 분포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궤도 임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착륙해서 실제로 이제 뭐 채굴을 하거나 시편을 채취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탐사들이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궤도 임무가 뭐 중심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뭐 화성 탐사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이제 화성에 착륙해서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스피릿이나 오폴트 유니티 같은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런 그 자원 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달 착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이나 어떤 다른 국가들의 그 우주 프로그램에 있는 그 달 착륙 계획에 보면 다 이제 실질적으로 표면 탐사 계획들이 다 있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32년도에 달 착륙 목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달 착륙 그 선 사업이 계획될 때 이제 그 착륙해서 이제 탑재체들 탐사 그 로봇들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32년도에 달 착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표면에 대한 탐사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엽 본부장님. 예,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누리에는 사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이제 감마선 분광기를 개발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돌면서 그 자원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데 실제로 이제 그 궤도를 돌면서 탐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유용한 자원이 어디 얼만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밀 탐사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료를 채취를 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누리가 지금 그 궤도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분광기 같은 걸 이용해서 자원 분포를 확인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뭐 잘 아시다시피 달에서 직접 뭐 시료를 채취하려면 일단 달 표면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달 표면 탐사는 당연히 달 착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독자 기술로 달 표면 탐사를 하게 되는 시기는 당연히 달 착륙을 하게 되는 32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앞에서 그 변 교수님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그 현재 그 달 착륙 후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탐사할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은 아직 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올 하반기에 발표될 우주항공청에서 발표할 우주 탐사 로드맵에 그런 내용들이 좀 실릴 것으로 죄송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독자 기술이 아니라 그 국제협력 통해서는 조금 더 이르게 그 달 표면 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LPS라고 해서 그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 사업이 있습니다. 코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라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 국제협력 방식으로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 R&D 예산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국내에서 탑재체를 개발해서 이 달 착륙선에 탑재해서 이제 달에 착륙했을 때 그런 표면 탐사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까지 달 환경 관측을 위한 그런 탑재체를 이 CLPS 사업의 그 달 착륙선이나 로버에 탑재해서 발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발제 주제였던 육상자원 탐사 기술과 관련해서 좀 의견과 질의를 좀 부탁드릴 건데요. 먼저 정지훈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그 자원 공급망 그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국제 정세와 그런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핵심 광물 자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좋은 공부가 됐고요. 특히 그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분류라든지 그리고 육상 자원 탐사에서 필요한 세부 기술들을 굉장히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육상 자원 탐사 기술이 사실 저는 어떤 뭐 해양 자원 탐사나 우주 자원 탐사의 어떤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원 탐사 제가 발표했던 우주 자원 탐사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행성으로 날아가서 거기서부터 탐사를 하는 기술은 근본 자체는 육상 자원 탐사에서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육상 자원 탐사 기술의 발전이 결국 우주 자원 탐사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핵심 자원 광물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그쪽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요즘에 히토류에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얇게 공부하기로는 히토류의 경우는 매장량 자체의 문제보다는 실제 이제 채굴에서 채산성하고 그런 추출하는 비용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의 히토류는 얼마나 매장되어 있고 채산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히토류를 추출하는 게 현재 뭐 중국에서 조금은 그런 환경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추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들이 있는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지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넓은 범위에 좀 퍼져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은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도가 굉장히 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 속에서 조금만 있는 금속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양 속에서 조금 있는 금속을 갖다 캐내다 보니까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산성에 있어서 생산 단가가 많이 듭니다. 또 주로 이 화학적인 물질 산을 갖다가 조금 넣어서 주로 이제 좀 침출을 해갖고 용매를 이용해서 침출을 금속 성분들을 침출하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들은 기술이 없어서 그 재련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런 환경 오염 문제랑 그다음에 인건비와 같은 그런 생산 단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한테 여태까지는 맡겨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공품들만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좀 약간 서방 세계와 중국과 문제가 생기고 점점점 이러한
이러한 히토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시여기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갖다가 자원 무기화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도 서로도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도 이제 재련 공장도 서로들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매장량은 어느 정도 한 2만 6천 톤 정도를 갖다가 발견은 돼 있지만 생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생산하지 않고요. 중국과 일본에서 가공품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는 계속해서 기술은 있지만 그런 생산 단가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주로 그래서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냐면 바로 재활용 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에서 추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서 추출을 갖다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들은 주로 재활용에 좀 포커싱을 두고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갖다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혁 본부장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 지금 자원 탐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해양 탐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물론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석유 탐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어떤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인데. 육상의 그 광물 탐사 분야에서는 이게 실제 민간 기업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술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탐사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좀 늘 궁금해 왔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빅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기존의 이론 갖고는 저희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경우에 주로 인공지능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그만큼 많아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걸 처리할 때는 워낙 이미지들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법들을 많이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육상 탐사 기술에 있어서도 그러한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사례들이 발표된 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주로 광역 탐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도라든지 지구화학 단면도라든지 지구물리 탐사 같은 것들 여러 개를 갖다가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어디에 광상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찾는 데는 저희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게 품위가 얼마이고 매장량 평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시추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아마 그쪽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 해양자원 탐사 분야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정지훈 센터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김영혁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양 자원 탐사도 그러니까 심해저 탐사라는 게 그 우주 자원 탐사에 결코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탐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주 자원 탐사랑 또 약간 연관을 지어 보면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 중에 그 바다로 이루어진 그 위성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향후 좀 먼 미래가 되겠지만 그런 위성들의 자원 탐사를 할 때 이런 해양 자원 탐사 기술들이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유 자원 탐사라든지 광물 탐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해양 광물 자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제 인발부해 있고 해외 시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광물 자원 쪽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해양 광물 자원 탐사나 채굴 분야에도 혹시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채굴 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물 자원 쪽도 국내
탐사나 채굴 기술이 굉장히 높은지 어느 정도인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도 마찬가지 사실 우주와 비슷하게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국제 해저 기구의 탐사권 설정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개발권 설정은 안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는 어디에 자원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이제 탐사하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국제 해저 기구에서 승인이 나면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욕심을 부리고 준비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연구원은 아닙니다. 저기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 기술원에서 상당히 이제 한 30년 이전부터 이제 만간 각이나 만간 단계 탐사를 수행했고, 그리고 2006년도쯤에 아마 심해저 6,000m의 그래서 탐사를 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도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 그 기술력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다음 만간 단계 같은 경우는 바다 그 해저 밑에서 물 밖으로 이제 그러니까 꺼집어내는 그 어떤 양광 기술도 어느 정도 이제 R&D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이 이게 개발권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수익을 바라보고 또는 어떤 투자를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술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일부 민간 기업이 양광 시스템이나 그런 그다음에 이제 무인 잠수정을 제작하는 쪽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또 이제 채굴 기술은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겠지만 사실은 이제 해저 광물 채굴에 대한 거는 주변 중국이나 일본이 좀 더 많이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 기술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중무 교수님. 예, 어떻게 보면 그 탐사 기술이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론은 다 똑같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주가 됐건 해양이 됐건 육상이 됐건 간에 탐사를 하는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고려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특히 해양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주 탐사를 위한 또는 우주기지 건설을 갖다가 위한 것을 갖다가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양에서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부력 때문에 약간 중력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해양에 대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원이 좀 빈약한 곳에서의 자원 용도 확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예타 통과라고 좀 고생을 하셨지만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새로운 탐사선을 갖다가 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탐해 3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꼭 뭐 탐사선을 갖다가 이제 빌릴 수도 있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탐사선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이 무슨 장점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양을 연구하는 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저기 어업 관련, 그다음에 수장 관련은 거기서 관련 배를 갖고 있지만 지구물리 탐사선과 지구학 실험 장비를 갖춘 전용 탐사선은 최근에 지어진 배가 이제 저희 연구원의 탐해 3호라는 배고요. 특히 탐해 3호라는 배는 좀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아까 그림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석유 탐사 시스템이 상당히 큰 규모의 석유 탐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이 정도 스펙은 최근 10년 내에 지어진 지구물리 탐사선 중에 가장 뛰어난 이제 선박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뭐 이게 당연히 돈을 주고 지어진 배기 때문에 뭐 최근 기술 좋은 장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탐해 3호 이전에 탐해 2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가장 최소 스펙의 석유 탐사선인데 저희가 이 선박을 가지고 약 27년 동안 상당히 많은 탐사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선진국들을 석유 탐사하는 기술을 같이 탐사하면서 배워오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석유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탐사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오는 게 바로 탐해 2호라는 배 때문에 가능했고요.
탐해3호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제가 발표한 뭐 좀 거창했지만 자원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가장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자원 영토를 확장하고 나아가서 이제 해양 과학 기술을 좀 한 단계 높이는데 그야말로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우주하고 해양 그리고 육상의 이런 자원 탐사들은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거대 공공 사업센터에서 많이 주로 담당합니다. 그 센터의 명칭처럼 이제 거대 과학처럼 굉장히 규모가 큰 투자, 장기적인 투자들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공공성이 강하다라는 또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토론 및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좀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질의가 또 들어왔고요.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패널 분들께 사전에 좀 보내드려서 좀 관련된 답변을 좀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우주 그리고 육상, 해양 순서로 좀 사전 질의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정지훈 센터장님 우주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발제 내용에도 일부 포함은 됐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 못 주셨던 내용들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우주자원 탐사에 대한 주요 현황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 기술 발전과 우주자원 확보의 전략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또 여쭤봅니다. 예, 그 국내 현황은 앞에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다누리 성과 하나 지금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표면까지 못 내려갔지만 어쨌든 독자 기술로 달 궤도에 무사히 투입을 해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달 착륙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제 사전 질문을 받는데 이제 계획 말고 실제 이행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계획이 있고 계획 외에 실제 이행 가능한 시점이 있으면 사실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2032년에 달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계획대로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끊임없는 국민적 관심과 좀 투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 착륙선 같은 경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는데 그 착륙선도 국내 독자 기술이지만은 발사체도 그 누리호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면은 정말 A부터 Z까지 우리 독자 기술로 달에 착륙선을 착륙시키는 성과가 이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 기술, 사실 우주자원 탐사에도 인공지능을 실제로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소행성 충돌 위험이라든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탐사 부분에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 받은 제 사전 질문에 보면은 그 우주 자원 탐사 활용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전략 그리고 우주 자원 확보가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영향에 미치는 역학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얘기도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답변을 좀 드리면은 아직 사실 우주 자원 채굴을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주 자원에 속하는 헬륨 3나 히토류, 금 등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향후 이제 실제로 행성에서 자원 채굴이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면 비교적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지구 자원 고갈 문제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소행성 푸시케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1000경짜리 소행성을 지구로 가지고 오면
뭐 시장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근데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그 채굴부터 가공까지 굉장히 그 막 여러 가지 그 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지구에 도착했을 때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뭐 시장 교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뭐 부수적으로는 뭐 자원 채굴이나 활용 기술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정학적 영향은 사실 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뭐 주제긴 한데, 뭐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달 자원 확보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달 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양국 간에 더 좋은 부지를 선점하기 위한 또 경쟁이 이미 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좀 질문으로 달과 소행성 자원 채굴의 영향과 국제 규제에 대한 현황 그리고 우주 자원 탐사의 기술적 난제가 어떤 건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먼저 선점한다라는 것, 먼저 개척한다라는 것, 먼저 탐사한다라는 게 국제와 과학 관례상 어떤 식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에 해석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우주 자원 채굴에 따른 그 부작용을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환경 평가는 사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재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올려 보면 그 일단 뭐 우주 자원 탐사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로켓을 자주 발사하게 될 테니까 그거에 따라 환경 오염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주 환경 생태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달이나 화성, 소행성에서 뭐 생명체 흔적이 이제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우주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도 그렇게 높다고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뭐 좀 먼 미래 얘기긴 하지만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게 될 경우는 뭐 소행성 궤도에 좀 영향을 줘서 어떤 그런 그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해나 부산물들이 우주 쓰레기 문제를 좀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로 인해서 뭐 탐사선이나 위성의 충돌 위험도 좀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우주 활동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외기권 조약이라고 해서 그 좀 오래됐습니다. 60년대에 만들어진 조약인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조약인데, 여기는 우주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가 어떤 특정 영토나 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 자원 채굴을 위해서 많이 그 소위 말해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 우주 자원 채굴 자체가 뭐 충분히 이제 설명드리셨겠지만은 뭐 발사체 기술이라든지 그런 우주 탐사 기술, 어떤 자원 채취 기술 같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필연적으로 소수 그 우주 선진국이나 소수 그 우수 기업들이 나중에 자원을 독점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자원 채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근데 이렇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원을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채굴된 자원에 대해서 뭐 분배 형평성 주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 시각이 경제적 불평등이나 불균형에 대한 여러 우려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우주 자원 탐사의 기술적 어려움인데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로켓을 타고 가서 자원을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거 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탐사를 하려는 그 행성이 지구와 모든 환경이 똑같다고 하면 가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이미 우리가 육상 자원 탐사나 해양 자원 탐사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각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극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만 해도 일교차가 어마무시하고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대기 성분도 있을 것이고 방사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달 탐사나 화성 탐사 로봇들은 다 그런 그
프로텍션 그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탐사선 같은 경우는, 로버 같은 경우는 화성이 굉장히 모래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래먼지가 그런 태양 저지판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작동이 끊긴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발사하는 그 화성 로버 같은 경우는 원자력 전지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구에서 자원 채굴을 하는 모든 장비들이 지구 중력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달만 해도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고, 소행성 같은 경우는 중력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소행성에 이렇게 무사하게 착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륙을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캐낼 때 중력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고난이도 작업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도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상자원 탐사 부분인데요. 육상자원 탐사 기술의 핵심적인 현황과 데이터 접근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중무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육상자원 탐사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탐사 기술하고 데이터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타겟으로 하는 어떤 그런 광종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걸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소광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마그마 같은 데서 이제 온도에 의해서 주변에 화강암 같은 것 또는 이제 변성암 같은 게 생기면서 생기는 거라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초적으로는 이제 자력 탐사 같은 거를 많이 하고요. 자성을 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넓은 분포에 이제 우리가 광상 지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상도라든지 또는 이제 가성비에 같은 걸 따져서 이제 전기비정 탐사 같은 걸 갖다가 주로 수행을 갖다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광상 자체를 갖다가 직접 찾는 경우보다는 광상이 주변 물질하고 보다는 철광석 같은 거 위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마그마로부터 그런 물질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균열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집적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은 것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탐사들을 갖다가 조금 복합적으로 이제 해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까 이 우주 쪽도 이 규제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육상 자원 탐사도 동일하게 규제 관련된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원 탐사 국제 규제 및 탐사 산업의 탄소 중립 저감에 대한 노력 현황과 육상 자원 탐사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의 좀 적절한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해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 국내랑 국외를 따졌을 때 어느 나라나 이제 법적 규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광고권이라든지 탐사권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고 그 나라에 가서는 이제 그 법을 따르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탐사 지역에 있는 주민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 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 예를 들면 육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를 방목하는 곳 같은 데 가면 소 방목을 하면 안 되거든요. 탐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고 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비용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돼서 그 주민들하고의 좀 관계를 갖다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많고요. 탐사 자체가 뭐 어떤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환경오염을 배출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단지 이제 혹시나 시추를 갖다가 이용했을 때는 시추공을 갖다가 잘 나중에 가서 시멘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잘 우리가 완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시추공을 통해서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완결을 갖다가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기술하고 관련이 됐을 때 아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서 좀 그 시대에 맞는 원료들을 갖다가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노력에 조금 저희들 탐사 자체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컨트리뷰션 하는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그 관계는 이제 국내로 조금 줄이다 보면 뭐 해외는 뭐 잘 돼 있으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업자들은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염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정부 주도하에 새로운 그런 광구 같은 건 주로 탐사도 하고 좀 먼저 진출해 준 다음에 어느 정도 광상이 이제 발견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지금 이명박 정부 시대 이후로 해외 자원 개발에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우리 그 광해광업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공기업들이 막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풀어져서 아무래도 선두주자에서는 정부가 주관하에 그런 좀 이 민간 기업들이 힘드니까 기술적으로나 그런 좀 어떤 펀드 같은 거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좀 민간 기업들을 갖다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자원 탐사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양자원 탐사의 그 앞으로의 개발 전망과 활성화 전략이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김명엽 업무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 자원 보기 아까 제가 발표도 그랬지만 보통 자원을 이제 석유 가스 자원과 광물 자원을 사실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자원은 이미 뭐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있었고 많은 이제 산유국들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러 곳에 그 현장 그 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챌린지한 그 광물 자원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그러니까 육상에도 광물 그 채광하는 것도 채광이지만 그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논란이 많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효율 그러니까 경제성 얘기도 있는데 중국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지금 처리를 많이 해서 수출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나라보다 덜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실 해양도 그렇고 육상에도 그렇고 광물 그 채굴한 광물의 처리나 이런 그 선광 재련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는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좀 더 단순히 육상에도 환경 오염이 심하니 해양에도 심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좀 뭐랄까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바다에는 광물이 그 전 지구의 광물 중에 70%가 바다에 지금 매장돼 있고요. 결국은 육상에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면 해양에서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뭐 탐사하고 캐오는 기술은 상당히 많이 지금 여러 응용 기술이 많이 개발돼 있지만 결국 이거 우리가 이제 갖고 와서 경제성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환경 오염을 최대한 줄이면서 갖고 올 수 있는 좀 그런 쪽의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대한 연구도 사실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좀 이런 광물이나 석유의 그 어떤 가격 변동과는 무관하게 좀 꾸준한 좀 지원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좀 자원은 없어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런데 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해양자원 탐사와 관련된 생태계 보존과 경제적 이익의 균형과 관련된 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무엇일지 그리고 연구 개발과 관련돼서는 어떤 전략적인 기술 개발이 좀 주요할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그 광물도 많이 히토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그 해양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탐사권을 지금 신청하고 개발의 그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국가인데 중국이 광물 그 자원도 많으면서 왜 이러냐고 하면 어떤 결국은 이 자원을 가지고 정치적 외교적 어떤 뭐랄까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원이 많은 중국도 이럴지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뭐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환경오염 문제는 뭐 환경오염 문제도 중요합니다. 해양에서 광물 탐사나 그 성광 재련에 있어서 너무 환경오염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가 그 광물의 공급망을 충분히 다변화할 수 없고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싱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전략적인 면에서 그런 말씀을 첫 번째 질문을 대신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활성화 전략 첫 번째 답변하고 비슷한데 지금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우주와 좀 비슷합니다. 좀 차분하고 꾸준한 이제 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제 실행에 들어갈 때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꾸준한 R&D에 대한 정부의 좀 투자 의지가 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민간도 사실 현 정부의 또 기조가 민관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좀 세계에서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주와 관련돼서는 우주항공청이 이제 올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해양자원 탐사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이고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또 논의되고 추진될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을 좀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럼과 토론을 통해서 발굴된 정책 수요와 의견들은 정부 관련 정책에 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과 발제에 참여해 주신 패널 그리고 참석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키스텝 수요 포럼은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으로 11월 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71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